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 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집의 중심 모델이죠. 체로키인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체로키입니다. 벌써 10몇 년 전 그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 뭐 당시에 오프로드에 가서 정말 이 산속에서 그런 주행도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체로키 역시도 네, 온로드 쪽으로 살짝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집의 중심 체로키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체로키는 5세대에 해당하는데요. 2013년 처음 공개됐을 당시 분리형 헤드램프 덕분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2017년에는 국내에서 1817대가 팔렸는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판매 1위에 해당합니다. 그런 체로키가 페이스리프트 됐습니다. 2018년 4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한 해 동안 2100대 이상 팔리며 지프 전체 매출의 30%를 견인했습니다. 인기가 상당하죠? 전면부 분리형 헤드램프가 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외적으로 개성 추구보다 베이비 그랜드 체로키를 지향하는 느낌이죠? 상당히 많이 닮았죠? 지프의 상징인 세븐슬럭 그릴도 동일합니다. 범퍼 디자인도 세련돼졌죠? 측면부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지프가 유지해온 사다리꼴 모양의 휠하우스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팬더 부분을 한 번씩 더 돌출되게 만들어 강인함을 표현했습니다. 푸시푸시 방식 주유구도 동일하며 디젤 모델은 요소수 주입구가 추가되었습니다. 후면에는 변화가 생겼는데요. 리어 램프를 클리어 타입으로 바꾸고 범퍼 쪽에 위치했던 번호판이 테일게이트로 옮겨졌습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도 있고요. 외관과 달리 인테리어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기판이나 센터페시아, 각종 버튼 배치도 동일하고요. 그래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최신 사양으로 변경하면서 테마를 비롯한 한글화까지 신경 쓴 모습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운전석과 조수석에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정숙성을 높이고자 했고요. 테스트 모델은 최상급 트림인 2.2 디젤 오버랜드인데요. 대시보드까지 가죽으로 마감되고 스티어링 휠에 패드를 달았습니다. 시트에는 통풍과 열선 기능이 적용되며 스티어링 휠에도 열선을 달아 겨울철 운전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뒷좌석은 좁은 편입니다. 시트를 높게 위치시켜 전방 시야를 개선하려 했는데 그 때문에 머리 공간이 꽤 부족합니다. 바닥 부분에 돌출 공간도 있고요. 그래도 구성은 좋은 편인데요. 시트 슬라이딩과 시트백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뒷좌석 열선 기능도 있습니다. USB 포트나 230V 아울렛도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일반적입니다. 뒷좌석은 평평하게 접을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스피커가 한쪽 벽면에 크게 자리하는데 이 때문에 한쪽에서 음악이 들린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잠시 체로키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최상급 사양에 해당하는 만큼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오토 하이빔 등이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후진을 할 때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도 있고요. 하지만 차로 유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네요. 이외에 원격 시동 기능도 갖춰집니다. 시동이 꺼진 후 15분이 지나야 이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네요. 자동 주차 기능도 있는데요. 인식률이 나빴습니다. 인식을 해도 엉뚱하게 주차하려고 했고요. 후방 카메라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 해상도가 다소 낮은 느낌입니다. 유리창을 비롯해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 등에 오리지널 지프 형상을 숨겨 놓았다는 점이 재밌죠? 저희 팀이 기존에 테스트했던 체로키는 2리터 디젤 엔진을 사용했는데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배기량을 2.2리터로 키웠습니다. 9단 변속기는 기어비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시속 100km에서 8단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그보다 조금 더 속도를 높이면 9단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활용도가 좋아졌죠? 새로운 체로키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행 완성도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거 체로키는 어찌 보면 랭글러 또한 그랜드 체로키 사이에서 조금 그들의 장점을 약간 이렇게 섞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모델은 베이비 그랜드 체로키라고 할 정도로 그랜드 체로키 쪽에 가까운 모습을 갖게 됐죠. 어떤 기능성이나 이런 것으로 보더라도 도시명으로 넘어 흔적들이 많이 비춰집니다. 심지어는 체로키의 패들까지 달렸는데요. 자, 그럼 체로키와 함께 달려볼까요? 배기량 2.2리터 디젤을 사용하고 있고, 최고 출력은 195마력, 최대 토크 45.9kg/F의 엔진인데, 일단 엔진 출력 자체가 190마력 정도로 가면 그래도 효율이 좋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반면 체로키는 배기량을 감안해서 바라보면 소폭 부족한 모습인데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르노 삼성의 QM6 2.0 디젤도 190마력대 출력을 내고 있죠. 때문에 마력 부분에서의 이점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크라는 부분에서는 이점이 살아나죠. 아무래도 배기량에 어울리는 45.9kg/F의 토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초기의 움직임 자체가 크게 답답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일부 엔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력이나 이런 것은 잘 뽑아내는데 이 저속 구간에서 답답해서
가다서다 하는 그런 영역에서 좀 아쉬움이 드는 그런 차들도 있는데, 현재 체로키는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네요. 다단화를 이룬 변속기의 매칭, 네, 이것도 사실 이제 칭찬할 부분인데, 다만 이제 이 변속기의 완성도로 놓고 본다면 그래도 과거에 이제 FCA에서 처음 사용하던 그 변속기보다는 나아진 모습인데, 네, 타사의 다단화된 변속기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쇼크가 느껴진다든지, 또한 이제 기어비 자체가 다단화를 추가하긴 했는데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특히 이 타코미터 바늘을 잠깐 볼까요? 네, 가속을 하고 있을 때 수동 모드에 있더라도 이 RPM대를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4000rpm 조차도 이제 못 쓰고 이 시프트 업을 바로 시켜버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어떤 엔진의 가용 영역을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체로키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아쉽게도 9.8초대를 보여주었는데 가장 좋은 기록이죠. 통상 이제 2.2L 정도의 모델이 되면 이것보다는 성능이 좀 좋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령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했었던 QM6 2.0 디젤만 해도 4륜구동 모델이 2L의 배기량으로 9초 정도를 마크했었죠. 하지만 체로키는 네, 더 막강한 토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속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유를 꼽자면 바로 무게에 있는데요. 자, 무게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2톤을 넘어서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사실 이제 동급의 어떤 그런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물론 이제 오프로더로서의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에 이점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무거운 편이죠. 특히나 이제 2톤을 넘어서는 차체를 가진다면 대부분 이제 차체 사이즈가 이거보다 커지는 것이 보통인 만큼, 네, FCA 이 집에서 향후에는 경량화를 추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무게라는 영향에 의해서 가속 성능이 다른 모델 대비 다소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이 어떤 속도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답답함이 없기 때문에 배기량 대비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운전할 때 큰 답답함은 없다, 이 정도로 타협을 해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과거 뭐 10몇 년 전만 해도 뭐 대관령 쪽을 비롯해서 체로키와 함께 오프로드를 떠났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체로키는 그때의 것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달라진 부분이 서스펜션 쪽에 집중이 되는데, 지금의 시장 자체, 과거 SUV는 전통적으로 말랑말랑하고 뭐 때로는 물렁물렁하고, 그 때문에 이 댐핑 스트로크 큰 서스펜션을 통해서 다양한 험로를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보통이었죠. 반면 지금의 체로키 온로드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너링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다른 차들보다 바디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역대 체로키 중에서는 가장 적은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타이어 부분에서도 집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잘 읽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타이어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 5 SUV라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타이어 스펙은 235mm에 50 시리즈 19인치에 매칭이 되어 있는데, 자, 체로키라는 차와 이 타이어 맞습니다. 이 타이어는 온로드에서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모델에 쓰이는 타이어죠. 그 같은 타이어가 체로키에 쓰였다는 것, 네, 이 차가 조금 더 온로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체로키에는 여전히 4륜 로우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험로를 주행할 수 있긴 한데 예전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험로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로드를 달리다 정말 부득이한 환경에서
험로를 만났을 때 거기서의 주파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 준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제 아쉬움이 되는 것이 체로키, 전통적인 체로키는 온로드 성능은 떨어졌지만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특히 험로에 갔을 때 그와 같은 진가가 드러나고, 뭐 여기서 험로라는 것이 꼭 오프로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면이 거칠어졌을 때도 탄력적으로 승차감을 만들어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의 체로키에서는 그런 점들이 잘 부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뭐 범프를 비롯해서 상하, 어떤 그 노면이 거칠어서 상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됐을 때 승차감이 의외로 많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가정용 SUV로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 되네요. 또한 가정용 SUV로 활용을 할 때, 물론 어린아이라면 뭐 어떤 차, 뭐 경차도 사실 상관이 없죠. 하지만 레그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좁게 느껴지는데, 어떤 그 운전석과 조수석의 이 시트 위치 자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앞쪽으로 많이 이제 붙어 있는 시트 포지션을 선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제공되는 레그룸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다면 체로키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온로드 중심의 체로키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재밌긴 하네요. 자,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다른 집 모델보다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물론 본격적인 타사의 온로드 SUV들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 부족함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집의 이론 중에서는 만족할 만한 그런 핸들링 성능을 읽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코너링 성능 자체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타이어의 비용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이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티5 SUV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립 자체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어떤 그 소음이 나더라도 최소한, 또한 이 한계를 초과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시간도 상당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 과거 체로키를 머릿속에 넣고 현재 모델을 만나시게 되면 특히 코너링을 했을 때 아마도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어쨌든 온로드 SUV로서 뭐 승차감은 조금 떨어졌지만 적어도 어떤 자동차의 횡에 대한 운동값은 충분히 받아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체로키의 제동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최단거리는 40.2m대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테스트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장으로 가서는 최단 대비 3m 이상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때문에 이 평균 거리도 41m대를 넘어서게 됐는데요. 제동 성능이란 부분, 특히 이 타이어 자체가 어떤 그 제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을 잘해주고 있는데, 이 제동 시스템 자체,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다소 좀 그런 발맞춤을 못 해준다는 점은 조금의 아쉬움으로 지적이 됩니다. 어떤 아직까지는 순수한 온로드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는 조금 놓치고 가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잡아줌으로써, 사실 지금 보면 타이어 스펙이 너무 아까울 정도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균형을 잘 맞춰주면 체로키 온로드 SUV로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래도 체로키라고 하면 뭐 다른 차들과 달리 뭐 4륜 로우 모드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HDC 기능도 마련이 됩니다. 물론 뭐 국산 SUV들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은 오프로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일이 더 많죠. 자, 그렇다면 HDC에 대한 얘기를 김선우 기자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체로키에는 다른 브랜드의 SUV처럼 HDC 모드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안정적인 속도로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내려오게 만들어주는 기술인데요. 먼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어 레버를 중립으로 둡니다. 그리고 나서 사륜 로우 버튼을 눌러서 금방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주행 모드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눌러 주시거나 아니면 패드를 활용해서 속도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브랜드와 달리 지프는 HDC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륜 로우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HDC 기능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륜 로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제어 기능에 의존을 해야 합니다. 엔진 브레이크라든지 변속기를 최대한 낮춰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ABS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프는 사륜 로우 기능까지 더해서 트랙션, 즉 오프로드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최대한 접주력을 활성화시켜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데는 정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그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프가 최근에 들어서 온로드 중심의 자동차를 잘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적어도 4륜구동 시스템만큼은 아직까지 고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프를 선호하시는 거겠죠. 대표적인 경우가 레니게이드입니다. 소형 SUV이지만은 4륜구동 시스템만큼은 오프로드를 제대로 주행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지프라는 브랜드,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면서도 자기만의 어떤 헤리티지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이제 국산차에도 이 기능이 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능이 달렸음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리막 주행을 할 때 차량이 알아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 페달을 밟지 않고 스티어링 휠만으로 오프로드를 이렇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은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체로키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때 정숙성 자체가 매우 좋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소음이 있는 디젤에 속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그래도 만족할 정도의 정숙성을 확보해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럴 때 다단화된 변속기의 역할도 커지게 되고, 적어도 59dB 내외 정도의 수치라면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시끄럽지 않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특히 현대 소나타와 비교를 한다면 엄청나게 조용한 편이고요. 자, 이와 같은 SUV 장거리 투어를 할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가족 나들이용으로도 그렇게 많이 쓰이는데, 그렇다면 주행 연비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매우 뛰어나다, 그렇다고 또 배기량을 생각했을 때 매우 떨어진다, 요 중간 사이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크루징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4륜구동 시스템도 어느 정도 이제 탄력성을 가져가는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예전 체로키만 해도 이렇게 수동으로 레버를 바꿔가면서 후륜으로 갔다가 4륜으로 갔다가 하이로 갔다가 로우로 갔다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확실히 어떤 그 첨단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짙어지네요. 집 체로키, 뭔가 투박하기만 했던 그런 미국 전통 SUV의 느낌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넓은 대중을 향해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들이 달려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이 FC 것이 좀 기능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응성을 많이 개선시켰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네요. 향후에 어떤 그 경량화를 통한 무게 절감, 또한 공간에 대한 매력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다면 체로키가 갖는 그 매력이 한층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만난 집 체로키. 어떤 그 현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명 SUV로서 많은 것들을 갖추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 변속 레버나 이런 것들이 조금 투박하게, 이 어떤 손에 닿는 질감이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상당히 뭐 잘하고 있죠. 다만 가격 자체가 다소 높아 보입니다. 현재 모델이 이제 5,800만 원 내외의 가격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제 차들이 많아지면서 뭐 이제 찝은 그래도 우리가 약간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대중 브랜드거든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어떤 다른 모델 대비 가격이 다소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 높게 책정하고 나서 뭐 할인 빵빵 때리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 20% 이런 거 하지 말고 애초부터 좋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만족감은 더 커지게 되겠죠. 네, 오늘은 오프로드의 이미지를 많이 버리고 대신 온로드 주행 성능을 대폭 강화한 집 체로키를 만나봤습니다.